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주제 파악 좀 해라 할 때 우리 이렇게 말하죠. 내 분수를 좀 알아라. 또 실력을 100% 발휘했을 때는 실력을 10분 발휘했구나. 또 어떤 대상이 아주 멋지고 괜찮을 때는요, 아주 근사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수를 알아라의 분수, 10분 발휘했구나의 10분, 또 근사하네의 근사, 이게 전부 수학 용어랍니다. 이처럼 수학 용어 우리 언어 속에 아주 가득해요. 반나절이나 지났네라고 할 때 한나절이 6시간이니까 반나절은 3시간 정도라고 그러고요. 삼척동자, 키가 3척인 어린아이, 한 척 길이가 30cm니까 삼척동자는 90cm겠죠. 네, 이렇게 수학이 무척 흥미진진하게 우리 언어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수학을 품은 우리말들, 이걸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신 분이 있네요. 어느 괴짜 선생님의 수학 사전을 펴낸 김용관 작가, 오늘 초대했습니다. 김용관 작가는 1971년생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30쯤에 수학을 통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곤 수학에 중심을 두고 인문학적 책쓰기를 시도합니다. 김용관 작가에게 수학은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사유하는 과정이 오히려 인문학에 더 가깝고 인간을 둘러싼 가치와 의미를 명료하게 정리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철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수학을 따라 사유하고 성찰하고 꿈꾸는 김용관 작가는 수학의 즐거움을 이웃과 나누는 수학 스토리텔러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동안 수냐의 수학 카페, 수냐의 수학 영화관, 돈키호테는 수학 때문에 미쳤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오답, 수학의 언어로 한글을 만드노니 등의 책을 집필했고요. 최근에 수학과 연관 있는 우리말을 엮어서 어느 괴짜 선생님의 수학사전을 펴냈습니다. 수냐라는 닉네임으로 문제풀이식의 수학이 아닌 역사와 문화, 철학, 예술을 넘나들며 흥미로운 이야기가 넘쳐나는 수학 강연을 하고 있고요. 김용관 작가는 수학이야말로 삶의 이야기라고 믿으며 수학의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세상 읽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어느 괴짜 선생님의 수학 사전을 펴낸 김용관 작가 초대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관입니다. 수학 스토리텔러라는 용어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수학에 중심을 두고 인문학적 책쓰기를 한다. 이런 분 별로 거의 없잖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없다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시대가 다양한 학문의 통섭이라든가 소통에 대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문학과 수학에 대한 것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수학도 인문학이에요? 정말? 그건 이제 인문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네.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인문학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글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고전들, 이제 그런 거를 중심으로 원래 이제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문학, 역사, 그렇죠. 철학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르네상스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사유하고 또 삶에 대한 성찰하는 것들을 조금 더 추상화시켜서 해석을 한다라면 네. 수학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제 품지를 안 했을 뿐이지 수학도 얼마든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수학과 인문학의 경계가 되게 모호할 뿐만 아니라 많이 겹쳐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수학은 자연 법칙을 따지는 거지 인간의 가치를 논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나 이제 수학을 둘러싸고 있는 건 결국 인간의 어떤 사회, 개인 그런 것들이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의 이론과 하나의 법칙과 하나의 규칙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 또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힘들이 결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그 수학 안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수학은 논리학이다. 여기까지는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수학은 지극히 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법칙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논리력을 연마하기 위한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그 논리가 나왔을까? 그 논리가 중요하고 논리가 이제 강하게 대두가 된 건 사람들 사이의 관계, 특히 이제 소통의 과정에서 소통 가능한 방식을 지향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우리가 너와 내가 공통의 것들을 생각하고 또 공통의 뭔가를 논할 수 있는가. 근데 그 과정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소통의 과정에서 그 노력하고 만들어내 왔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저는 뭔가 만들어낸 법칙을 그렇죠. 증명하고 서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좀 소통이다. 더 공식화하고 좀 더 서로 인정 가능한 네, 그와 네. 같은 영역들을 찾아가려는 힘들이 그와 같은 논리를 이제 만들어낸 것이고 이제 그런 논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많이 적용된 것이 이제 과학이나 규칙 이와 같은 영역에 많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기 쉽지만 그것을 이렇게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도 텔레비전을 가지고 전시관에 전시했을 때 그게 예술 작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맥락이 문제인 것이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 차이인데 우리가 이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수학을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입시 위주로 맞아요. 했기 때문에 이제 예. 그것만이 수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수포자들이 많잖아요. 수학 포기하는 사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갈수록 그런 경향도 더 짙어지고 학생들도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힘들어하고 네. 또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죠. 수학을 더 재밌게 접근하기 위해서도 이런 인문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거군요. 저는 일단 수학이 재미있게 되려면 저 개인적인 생각대로 인문학 관점도 물론 필요하고 수학에 대한 좀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하나의 어떤 수학을 우리가 공유했던 방식들은 입시라는 공식화된 교육 제도 안에서의 수학인데 그것 외에 다양한 방식들이 좀 들어왔을 때 특히나 요즘 사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라든가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재미를 느끼고 있는 소재, 재미를 느끼는 방식도 다 다르죠. 그렇게 본다라면 또 수학이라는 것도 재미를 느끼려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수학이라는 것들을 만나는 지점들, 그 접촉의 지대들을 만들어가고 또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인문학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수학을 만나게 하자. 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관 작가는 어려서부터 수학을 잘했어요? 어려서부터는 아닌데 이제 고등학교 이후 특히 이제 재수할 때 저는 수학을 그때 좀 재미있게 공부했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그때 재미있었어요. 어떤 재미가 느껴졌어요 그때? 그때 저는 어떤 재미가 있었냐면요. 재수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일상에서 그렇게 재미난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이 약간 좀 이렇게 쩔쩔맨다거나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셔서 약간 얼버무릴 때 수학 시간에 네,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괜히 아주 못된 심보인데 그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선생님을 그때 이제 학원 쩔쩔매게 하느냐 강사 선생님이신데 저 선생님을 공략해서 어떤 선생님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더 깊이 수학을 탐구하게 됐군요. 일단 그렇게 됐어요. 선생님을 골치 아프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나중에 제가 다시 30대 때 공부하게 된 건 좀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조금 힘든 일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좀 살아야 될까 이걸 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에 인문학을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문학을 좀 해보려고 이제 좀 했는데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산업공학과. 근데 이제 인문학 굉장히 이렇게 학자들도 많고 용어도 많고 막 시대 장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까지 다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나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인문학에 입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예 발을 못 들이겠더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못 하겠다. 근데 거의 이제 대학원 졸업할 즈음에 어떤 이제 수학책을 이제 수학의 몽상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서 수학을 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 수학 문제집 안에 있어 수학이 아니라 그 수학을 통해서 이제 근대 이후 서양에서의 철학의 흐름들 여러 가지 힘들 관계들을 쭉 풀어나가는데 이렇게도 푸는 게 가능하구나. 그걸 이제 처음 보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수학적인 교육가 나한테 훨씬 더 맞구나. 그러면서 제 개인의 이제
문제도 좀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럴 겸사겸사 하다 보니까 재미있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수냐라는 닉네임을 쓰시네요. 네. 무슨 뜻이에요? 수냐? 수냐는 우리가 보통 인도에서 영을 뜻하는 수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힌두 말이에요. 힌두어인데 이제 비어 있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빌공자. 네, 그래서 영을 그렇게 지칭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수학이기도 하고 또 영이라는 것이 또 은근 또 이렇게 있는 듯하면서도 없는 거 없고 또 이렇게 묘한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얼른 제 닉네임으로 딱 끌어서 썼죠. 수냐. 네. 또 수냐, 수학이냐 이런 뜻이 아니로군요.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이것도 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펴내신 수학 사전은 이게 수학을 품은 우리말 223가지. 네. 우리말 223개를 단어 그러니까 사전처럼 이렇게 쭉 가셨네요. 네, 가나다 순으로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수학 용어가 다 들어있다 이런 거죠? 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수학을 품은 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수학으로 품어볼 수 있는 말들, 좀 헷갈리는 말들 네, 그런 네. 말들을 또 수학을 통해서 명쾌하게 좀 구분도 해보고 그런 말들로 엮은 게 이제 223가지. 네 분수를 알아라 할 때 그 분수가 수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수학 용어라고 한다는 게 뭐 분수가 수학에서의 분수 한자도 똑같고요.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이제 분수가 그런 뜻이 같이 그 단어 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그걸 보고서 전혀 다르게 상상력을 했기 때문에 같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 그거를 보고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 수학에서의 그 분수가 분수를 알라라는 그런 의미로 확대돼서 사용할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헌적으로 이 분수와 이 분수가 똑같고 여기서의 분수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어요. 네, 기록 네. 없는데 제가 아무리 이것들 뒤져보고 생각을 해본 결과 어떤 수학에서의 어떤 그런 용어의 의미 그런 것들이 좀 더 일상으로 확대가 돼서 사용이 된 걸로 보는 게 충분히 타당한 것 같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수, 뭐 3분의 1, 2분의 1 이런 걸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크기를 분수를 사용하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호했던 어떤 대상의 성질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밝혀지고 따라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뭐 주제가 됐건 자기 자신의 처지가 됐건 그걸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몰랐던 대상의 크기를 분수를 통해서 아는 거하고 그렇죠, 전혀 그렇죠. 뭐 아주 네,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분수는 아무튼 일이 되지 못한 거니까 그렇죠. 뭔가 네. 부족한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걸 알아라. 이런 뜻일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력을 10분 발휘했다는 10분의 10이니까 네. 1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10분 하게 되면 이제 100%. 맞아요. 그건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아주 근사하네 할 때 근사도 수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수학 용어라면 일단 수학에서의 근사값을 할 때 근사와 근사하다의 근사가 한자가 똑같습니다. 근사값은 아주 가깝다는 뜻이죠. 그렇죠. 어떤 실제 대상과 거의 같은 근접한.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과거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상의 화가들이 실물처럼 그렸을 경우 정말 이게 대단한 작품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잘 근사한다라는 건 정말 뭔가를 잘 해내는 거고 정말 멋지고 기막히게 대단한 일이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의미가 확대됐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둘이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있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엮어봤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 할 때 억장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억은 억과 장이 합친 말인데 예. 이제 장은 3m 정도의 크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촌이라고 할 경우에 3cm가 있고 30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 이게 이제 30cm거든요. 예. 그거를 또 10배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장이 돼요. 그러니까 한 1장은 3m가 되는 거죠. 예. 억장은 이게 다 중국에서의 그 단위였습니까? 네, 중국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되면서 우리나라로 건너오기도 했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통용이 많이 돼요. 1초는 한 3cm. 네, 이 천. 한 자나 한 척은 한 30cm. 삼척 동자 하면은 그렇죠. 30cm가 그러니까, 3 이런 그러니까 거고. 90cm 정도 되는 그렇죠. 아이인 거죠. 근데 장은 한 장이 3m. 네. 억장이면은 3억 미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뭔가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우고 뭔가 공을 들이고 노력했던 뭔가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니까. 3억 미터 알겠어요. 어마어마한 게 무너지는 거죠. 1척이 30cm 정도라고 했는데
지척에 두고도 못 간다 할 때 지척은 뭐예요, 그럼? 지와 척이 이렇게 네. 단위가 따로따로 있는데 지는 이제 한 8장. 그러니까 척은 촌으로 치면 10촌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8천 정도 돼서 24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가 24cm 정도 되고 이제 척은 한 3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둘 사이 할 경우에는 24에서 30cm 30cm 사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거리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 손을 뻗으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가 되는 지라고 거죠. 하는 게 지라는 단위가 따로 네, 있어요. 네, 즉 네. 8촌쯤 되는 네. 24cm 정도를 지라고 불렀어요. 네네. 어, 그래서 지척이 되는 거죠. 이것도 다 한자어죠, 그죠? 그거는 전부 다 이제 한자인 거죠. 그렇군요. 단위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고대의 단위를 우리 말에 결합시켜서 사용하는 건 굉장히 많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할 때 그 네. 길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길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가 이제 그 맥락은 다 알고 있지만 예. 이게 무슨 뜻인지 길이 뭐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부끄럽지만 저도 사실 하나하나 이게 이렇게 검토를 해보기 전에 명확하게 몰랐는데 그 길도 길이의 단위인데 고대에는 이제 길이의 단위가 약간 유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키 정도를 뜻하는 단위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2 내지 3m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2 내지 3m를 한 길로 불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게 보면 10길이면 20 내지 30m 정도 돼요. 예. 그러면은 20, 30m 정도 되는 물 속인 거죠. 꽤 깊은. 굉장히 깊은 거죠. 굉장히 깊은 거. 그러니까 네. 그 깊은 속은 알 수 있을지언정 이제 한길 사람 속은 마음 속은 또 알기 어렵다. 굉장히 비교를 그렇군요. 잘하면서 잘 네. 표현하는 거죠. 촌철살인. 거기서 네. 촌은 1촌이니까 3cm 정도고 그렇죠. 3cm 정도의 쇠붙이. 그렇죠. 그거네요. 네. 이제 하나하나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3cm의 쇠로 살인을 사람을 하려면 죽인다. 굉장히 전곡을 찌르지 않고서는 그렇죠. 다치게 할 수 있거나 긁히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일 정도가 되려면 네. 전곡을 찌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촌각을 다투다 해서의 촌도 역시 3cm에서 3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촌이 이제 굉장히 고대의 이제 길이가 단위가 여러 단위의 이렇게 뭐 길이나 부피나 많이 혼재해서 사용이 됐는데 촌은 대부분 작은 단위를 뜻했어요. 촌각에서는 이 촌도 거의 대부분 우리가 길이에서도 촌각의 3cm 작은 단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각 그럴 경우에 시각이라고 할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자축인묘 진섭 12개의 시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한 시계의 경우에는 2시간 정도 지금의 2시간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24시간이 12시간을 통으로 쓰면 또 작은 이걸 잘라야 되잖아요. 그것을 8개로 자른 게 하나의 이제 각이에요. 그래서 시각 그러면은 이제 2시간이고 2시간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15분씩 잘랐기 때문에 8개의 각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8개의 각을 다시 10조각으로 나눈 거. 그게 촌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간 길이로 바꾸면 한 1분 30초 정도 됩니다. 2시간이 한 시고 2시간이 뭐 한 자시, 시고 해시 뭐 이런 그 안에 8개로 나눈 각이 있고 1각, 2각, 3각 그래서 정각 하게 되면 8개로 나눈 것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그래서 이제 그 시하고 딱 떨어지는 그렇죠. 그게 정각이에요. 해시 정각 뭐 이런 거네요. 지금으로 말하면 12시 정도 그래서 몇 각은 분 15분. 15분인데 15분인데 다시 15분을 10개로 나눈 거. 그게 촌각이에요. 그게 촌각입니다. 그러면 촌각을 다툰다는 1분 30초를 다툰다. 네. 고대에는 그 어떤 시간을 정밀하게 잴 만한 단위가 더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1분 30초면 뭐 이게 뭐 얼마든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고대에는 좀 더 그거를 달리 그렇게 봤던 거죠. 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네. 하루 강아지가 뭐예요? 아마 대부분 많이 모르실 거예요. 다시 또 저도 고해성사자면 저도 하루 강아지를 말 그대로 진짜 하루 이렇게 하루 된 강아지로 태어난 지 하루 된 강아지. 말도 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루 된 강아지가 무서워할 줄 안다는 것도 대상을 알아야 무서워하잖아요. 갓 태어난 강아지는 눈도 못 떴죠. 근데 생각해 보면 하루 된 강아지는 눈도 못 떴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의심을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루가 과거에는 이제 1년. 근데 그거를 과거 하릅이라고 과거에는 불렀더라고요. 하릅? 동물의 나이를
그렇죠. 우리는 그냥 1년이나 한 살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대에는 하릅, 두습, 사릅, 나릅 이렇처럼 동물의 나이를 사람과 달리 구분해서 명칭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하릅 강아지인데 그런 그게 아마 문헌 기록이 다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 하릅은 한자어예요, 아니면 순우리말이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말인 거예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하릅에서 온 하룻 강아지다. 네. 그래서 하룻 강아지는 1년 된... 하루가 아니라 1년 된 강아지인 거죠. 그러고 보면 또 아까 좀 말이 들 법해요. 그러니까 1년쯤 되면 얘들이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기가 좀 팔팔 살아서 그렇죠. 이렇게 대들 수도 있고. 강아지는 1년을 자라면 사실은 이 성견이 됩니다. 성견. 네. 몸이 다 커요. 몸은 다 크고. 1년이면. 네. 근데 아직 철은 없죠. 그렇죠. 그게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딱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다음에 버금가다. 네. 그건 뭐예요? 버금가다는 저도 늘상 사용할 때 버금간다 그러면 거의 최고. 으뜸, 버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으뜸이 최고고 버금은 두 번째 간다는 뜻. 예. 따라서 버금간다는 건 진짜 이렇게 막상막하고 최고의 뜻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간다는 두 번째다. 뜻이에요. 1등은 그러니까 으뜸이. 그거 우리말이죠. 네. 으뜸, 네. 버금. 네. 세 번째는 뭐죠?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세 번째를 지칭하는 다른 말을 이제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수를 셀 때 모든 이렇게 순서마다 다 말을 부여하기에는 복잡함이 있어요. 1, 2만 갖다 붙인 거죠. 네. 으뜸과 버금. 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나름대로 중요성을 이제 갖고 있는 순서이기 때문에. 네. 정몽주 씨의 이 몸이 죽고 골백번 고쳐 죽어. 골백번. 그 골은 뭐예요? 우리가 이 골을 그냥 먼뜻 그냥 직감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우리의 뼈, 그다음에 우리의 이 뇌 이와 같은 것들을 연상하기 쉬운데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 골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이것도 이제 수사인데 과거에 사용됐던 우리로 치면 지금 1만 만인 거죠. 만을 골이라고 했어요. 네. 만 곱하기 100번.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만 번이 되는 거죠. 100만 번 죽어도 내가 100만 번 죽어도 알겠어요. 같이 하지 않겠다. 전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매모호하다 할 때 모호라고 하는 것도 수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수학 용어라기보다는 수의 단위를 뜻하는 말이에요. 불교계에서 수 굉장히 큰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 그다음에 굉장히 억겁의 시간, 짧은 그렇죠. 시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 사용됐던 이제 말 중에 하나인데 10의 마이너스 48승, 그러니까 이제 10의 48승분의 1. 아주 작은 거네요. 엄청 작은 거죠. 네. 근데 그와 같이 아주 작은 작은 어떤 크기.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때도 실제적인 크기에 따라기보다는 정교계에서 사용했던 은유적이고 또 비유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호라고 하는 단어가 그 10의 마이너스 48승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크기를 지칭했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사실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생각해 본다면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48승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8승이니까 그 크기가 얼마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너무 작은 거죠. 너무 작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모호하다. 알 수 뭔가의 없다. 대상을 저 사람이 보고 저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서로 비춰보면 충분히 알겠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연관성은 있어 보이는 거죠. 한참 걸려라고 할 때 한참의 참은 뭐예요? 참은 저 이거 굉장히 놀라웠던 게 제가 어느 예전에 이렇게 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이걸 물어봤는데 어느 한 학생이 손을 딱 두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아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은 우리의 지금 말로 치면 스테이션, 역이에요. 그러니까 역참, 조선시대에 사용된 역참. 그래서 한 참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 참이 있고 그 다음 참이 있으면 이 참에서 그 다음 참까지 가는 다음 정거장, 그렇죠. 다음 역까지. 한 정거장 하는 것처럼 한 참인 거죠. 그래서 이 참으로부터 저 참까지 가는 시간인데 이 거리가 거의 30km 가까이. 옛날엔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이제 말 타고 간 거리가 그랬겠죠. 만약 이걸 걸어서 간다면 한참이라는 시간 엄청 긴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한참이라는 게 30km를 걷거나 말 타고 가는 정도의 시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길다. 그렇군요. 네. 이 책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 단어를
계속 수학적인 어떤 것하고 이렇게 견주어보고 문헌 찾아보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죠? 많이 했습니다. 책 읽기로 쭉 이제 보면서 뭔가 이게 관련됐을 뻔 단어들을 이렇게 딱 선정하는 거. 네. 이것도 이제 나름 이게 나름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 단어를 이제 어원이나 그 중간 과정들, 자료들, 네,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최대한 네. 사실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역추적해보고. 근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접근법 저런 접근법으로 다양하게 수학에 다가가는 것, 이것이 수학과 친해지는 방법이다. 그중에 하나로 우리말 속에 녹아있는 수학을 한번 찾아봤다. 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이거는 정말 수학과 관계없을 거야 싶은데 관계 있었던 단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저 인상적이었던 단어 중에 이제 패거리가 있어요. 패거리? 네. 패거리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때로 몰려다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패거리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 패거리가 몇 명인지가 나온다고요? 네. 그게 조선시대 때 이제 일종의 관청에서 우리가 이제 숙직, 번을 선다라고 하는데 그 번을 설 때 한 규모의 집단이 계속 서는 게 아니라 번 갈아서 서야 되잖아요. 이쪽이 쉬고 이쪽은 일하고 교대로 하죠. 교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번을 서기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집단 전체를 패거리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밤이라면 오늘 밤에 이제 번갈아 이론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몇 개의 번에 합쳐서 그게 몇 명이에요? 그게 40에서 50명 정도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또 찾아보니까 패두라는 구체적인 직책이 있었고 이 패두가 50명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럼 패거리 지었다 할 때는 4, 50명은 그러니까 돼야 되는 4, 50명 정도는 되는 거죠. 그래요. 제 생각보다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대부분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몇 명째 될까 물어보면 거의 뭐 대여섯 명, 10명 내외인데 더 많다고 4, 50명 된다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사회적인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번 책에 담은 223단어나 있는데 깜짝 놀랄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습니다. 네. 어느 괴짜 선생님의 수학 사전 그 가운데 일부를 오늘 좀 재밌게 배워봤습니다. 김용관 작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